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가 낳은 부수적 관심사 중 하나가 조 전 장관 딸의 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력 유지 여부였습니다. 조 전 장관 부인의 1심 재판에서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거짓으로 판결나면서 이 허위 경력들을 근거로 이루어진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더 나아가 의사 자격의 유무효 여부까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대가 30분쯤 뒤에 해답을 내놓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경론을 불러온 이 사안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을지 잠시 뒤 부산대 현장을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보도본부 한나인, 먼저 지난밤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낸 태풍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한반도에 영향을 준 첫 태풍 오마이스가 오늘 새벽 포항 앞바다에서 온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됐습니다. 밤사이 내륙을 관통하면서 전국에서 강풍과 비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배상윤 기자, 영남 지역은 태풍의 오른쪽 반경에 들었는데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오늘 오전까지 경남 사천에 205mm, 부산 금정구 158mm, 울산 북구 115mm가 내렸습니다. 부산의 시간당 최대 99mm가 집중되는 등 영남권의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임기천이 넘치면서 주택과 상가 등이 물에 잠겨 주민 30여 명이 마을 회관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부산 연제구에서는 도로가 물에 잠기고 자동차가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큰 피해를 입었던 울산 태화시장은 이번에도 물에 잠겼습니다. 밤사이 시간당 8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점포가 물에 잠기자 시장 상인들이 밤새 물을 퍼냈지만 지금도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경남 창원과 고성, 사천에서도 도로와 주택 침수가 잇따랐고 창원 구련터널 인근에서는 토사 유출 사고도 났습니다. 경북 포항 구룡포에서도 주택 침수로 고립됐던 주민 3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소속 30m가 넘는 강풍도 겹쳐 부산 광안대교와 남항대교 등은 오늘 오전 한때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접수된 태풍 피해 신고는 600여 건에 이릅니다. 영남 지역에는 오늘도 시간당 70mm에 이르는 강한 비가 이어지겠고 최대 200m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 오마이스는 남해안을 지나면서 전남과 전북 등 호남 지역에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도 서해안에서 밀려오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호남 지역에 최고 200mm가 넘는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호남 지역 피해는 어떤가요? 네, 태풍 오마이스가 어젯밤부터 전남 앞바다를 지나면서 여수와 광양 등 전남 7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는 등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전남 여수 141mm를 최고로 광양 93mm, 고흥 81mm, 보성 72mm 등입니다. 곳곳에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전남 여수에는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여수 교동시장 하수구가 역류했고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등 신고된 침수 피해만 11건입니다. 태풍이 비껴간 전북에도 군산 165mm, 김제 145mm, 전주 115mm 등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밤사이 소방이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32건입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엔 전북 고창의 한 아파트 축대가 무너졌고 주택과 창고 등 30여 곳이 잠겨 대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서해상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호남과 경남, 경북 등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최고 20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오마이스로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침수와 산사태, 축대 붕괴 등 비 피해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어제도 4자릿수 확진이 이어졌어요. 지금부터가 더 고비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1,509명을 기록했습니다. 벌써 주말 영향이 끝난 것인지 엿새 만에 1,400명대로 내려간 지 하루 만에 90명이 늘어난 1,500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429명, 경기 469명 등 수도권에서
960명의 환자가 나온 데다가 경남 68명, 대전 63명 등 이 수도권의 비중도 3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건 이 위중증 환자 비율이 작년 3월 통계 집계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오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총 420명으로 전날보다 21명 늘었는데 그간 최단 기록이었던 지난 3차 대유행 당시는 물론 작년 3월 방역당국의 공식 집계가 나온 이래 514일 만에 최다 기록을 다시 쓰면서 병상 부족과 번아웃을 겪는 의료진들의 부담이 더욱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네,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 7주째가 됐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확산세는 나타나지 않는 데다가 이제 개학과 휴가 복귀에 따른 추가 확산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죠. 지난주 휴가 복귀가 대체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개학이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관련 검진 증가로 확진자가 불어난 우려가 큰 시점이 바로 이번 주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연장과 더불어서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강화책을 내놓으며 자영업자들에게도 송구함을 표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4차 유행의 고리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연장의 연장과 더불어서 영업시간 단축이라는 또 하나의 화살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9시, 10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잘못 종식이 되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거는 해요. 하는데 그래도 합당한 어떤 제재를 해줘야 되는데 거의 절반 이상으로 손님들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착잡하죠. 손님도 없고 장사 잘 돼야 서로 다 좋고 하는데 우리가 뭐 법을 계속 지키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일방적으로 우리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수도권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된 첫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면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이 몰리던 번화가에는 빈 테이블만 가득했습니다. 영업시간을 1시간 줄인 거라지만 그 1시간이 영업에 큰 지장을 준다고 자영업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신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 2명을 포함하면 오후 6시 이후에도 최대 4인까지 모일 수 있게 했지만 현장에서는 장사에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녁 시간에 이제 식당하고 카페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청장년층일 텐데 이분들 중에서 2차 접종까지 마쳤거나 아니면 2차 접종을 마치고 또 2주가 지난 사람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적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0시까지 국내 접종 완료율은 23.9%입니다. 서서히 상승세를 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접종 완료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60대 이상 고령층이죠. 외부 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빨리 백신을 맞아야지 자영업자들의 매출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장님들이 어제 손님들 중에 백신 인센티브에 적용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많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백신 인센티브는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단축을 가리려는 꼼수밖에 안 보인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요, 정부의 지침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우주 고려대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업 강제 종료 시간을 10시에서 9시로 당기려면 그 시간대에 얼마나 많은 감염자가 나왔는지를 근거로 돼야 하는데 정부가 밝힌 근거는 고작 전체 감염자 3분의 1이 식당, 카페에서 나왔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식당, 카페는 24시간 문을 닫도록 해야 하는데 왜 9시냐? 또 그리고 실제로 9시에서 10시에 식당, 카페에서 감염된 사람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식당, 카페 쪽은 현재 집단 감염 중에서는 비중이 좀 가장 높고 이게 이제 근원적으로 다른 다중이용 시설들에 비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기가 좀 구조적으로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방역을 계속 어느 정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곳에서 좀 집단 감염들이 좀 주는 목적을 가지고 특히 좀 9시부터 10시까지라고 하는 그 시간대 자체는 사실은 주로 음주를 동반한 식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간대라서 그 시간대를 1시간 정도 줄이는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네,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해서 이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좀 더 빨리 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접종 계획을 보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제 모더나 101만 회분이 들어왔죠? 네, 맞습니다. 어제 들어온 모더나 백신과 더불어서 나머지 600만 회분이 2주 동안 차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백신 수급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상황에서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백신의 접종 간격을 다시 6주에서 4주로 단축하는 방안을 고민한 듯한 모습입니다. 아시아까지 번진 람다 변이 그리고 이미 국내에서 우세종이 된 델타 변이와의 전쟁을 대비하려면 최대한 많은 국민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2차 접종까지 마치는 것이 우선이라는 데는 이견은 없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요, 백신만 충분히 공급된다면 접종 간격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다만 접종 간격을 재조정하면 일정 부분 혼란은 당연히 불가피하겠죠. 50대 국민들을 보면 지난 7월 26일부터 1차 접종을 했고요. 이번 주부터 접종 4주차에 돌입을 합니다. 접종 간격을 조정하면 이미 공지됐던 2차 접종 일정을 모두 바꿔야 하는 거죠. 또 화이자의 경우에는 접종 간격이 3주에서 4주가 됐다가 모더나 수급에 차질이 생기니까 6주로 변경됐었는데 이걸 다시 4주로 바꾼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자영업자들을 좀 위한다 그러면서 이제 인센티브라고 내놨어요. 소위 접종을 이제 다 마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런 걸 내놨는데 어제 이제 하루 해보니까 현장에서는 전혀 이게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가 좀 판단을 잘못한 걸까요? 아까 이제 그 음식점 주인 한 분이 그 합당한 제재를 해달라. 이제 무슨 소리냐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녁 영업을 10시에서 9시로 당겼으면 아까 고대 김우주 교수도 이제 비슷한 그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우리가 감염을 쭉 벌써 이제 1년 8개월이 지났으니까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았습니까? 저녁에 예를 들어서 9시 이후에 이제 그 감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든지 지금 이제 또 특히 10시에서 12시까지 했을 때는 어떤 그 굉장히 그 감염 그 효과가 있을지 이런 구체적인 그 데이터를 제시하면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럼 우리가 9시로 1시간을 줄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그럼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지금 주는 것도 이제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나면은 이제 4인까지 모이면 된다는데 사실은 우리가 많은 모임이라든지 회식이라든지 보면 대부분 2030, 3040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 6070, 50까지는 이제 굉장히 많이 맞아서 전체적으로는 1차 맞은 분들이 한 50%, 2차 맞은 분들이 한 24% 되지만 지금 제일 뭐 회식도 많이 하고 모임도 많이 하는 2030 접종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상의 인센티브는 안 되고 자영업자들 보기에는 생색만 낸다고 볼 수도 있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8개월이면 특히 우리나라처럼 그 행정이 발달하고 디지털 문화가 발달한 나라라면 굉장히 많은 그 자료가 있을 텐데 이걸 놓고 합당하게 자영업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응책을 내놔야죠. 저희도 설득도 당하고 납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 13건이고 열린민주당 총 1명, 1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최고위원회의 멤버들과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안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처분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제 보면 권익위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로 넘어간 셈이 됐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더 엄격한 조치도 할 수 있다. 어제 국민권익위가 민주당에 이어서 이제 야당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의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 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의원과 가족 12명,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의 이 불법 의혹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의원 12명에게 제기된 이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은 총 13건으로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 2건,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 1건, 토지보상법 등 위반 의혹이 4건입니다. 권익위는 이 중 국민의힘 의원 본인이 연루된 사건은 8건이고 나머지는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으로 본인 1명이 지목됐는데 권익위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의겸 의원이 권익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부인하면서 알려진 상황입니다. 김의겸 의원 부분은 잠시 뒤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12명의 명단을 넘겨받은 국민의힘, 지금 아침부터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권익위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은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8시부터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 중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화상을 통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12명 의원들의 소명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어제 권익위의 발표 직후에도 원내 수석 부대표인 추경호 의원실에 모여서 오후 8시 반까지 후속 조치를 논의를 했고 이후 이 대표는 회의와 관련해 내용을 공유한 정도라며 징계 수위 관련 논의는 전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내일 중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래서 사안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처분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징계 수위 관련해서 논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개할 계획이 없습니다. 공개를 안 하신다면 이유는 왜요? 아니요,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공개할 이유가 없고 나중에 당연히 어느 시점에는 공개가 되겠지만 지금 단계는 저희가 그걸 결정할 단계입니다. 윤리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는 설명까지 하겠습니다. 12명 의원 명단은 오늘 중으로는 공개가 되겠죠. 그런데 벌써 언론에는 이제 유출 명단 이러면서 이름들이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일단 명단 공개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가에서는 이미 의원들의 실명이 적힌 이른바 찌라시 그리고 기사들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 차원의 소명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명단을 공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대표는 찌라시에 나온 명단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고 또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끝낸 뒤에 명단 공개 여부나 세부 사실 공개 여부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권익위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소유한 농지는 부산과 인천, 세종시 그리고 경남, 경북, 강원에 있던 걸로 기억을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일부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도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한 의원이 이혼을 준비한 모양인데 재산 일부를 천안 명의로 돌려놨다가 다시 소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명의 신탁 의혹이 드러난 걸로 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가장 주목이 되는 건 이 대표가 얼마나 강한 조치에 나설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대표가 그동안 민주당보다도 우리는 더 강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랬었죠. 이 대표는 지난 6월 당대표 선출 기자회견에서도 적어도 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익위의 발표 전날인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공언했던 입장을 지킬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지도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뜻을 밝혔었는데요. 그간 이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결정이든지 할 때 철학과 원칙에 맞는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원칙이라 하면 적어도 민주당이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 더 엄격하고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송 대표님께서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 출당 조치를 언급하셨는데 저희도 그에 못지않은 판단들을 할 것이다. 경제적 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 환수 안 하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 대표가 말했듯이 출당, 즉 탈당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거보다 더 강한 조치면 아예 그냥 몰아내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 권익위의 조사 발표 하루 만에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의 모두의 실명을 공개를 하고 이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초강수를 뒀었죠. 때문에 이 대표 역시 최소한 탈당 권유를 하거나 더 강한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의석수가 104석뿐인데 해당 의원들에게 탈당 권유를 한다면 이 개헌 저지선인 101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투기성이 짙은 사례를 추려서 조치를 해야 한다. 제명까지는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무조건 그냥 국민권익위에서 넘어온 모든 명단을 그대로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것을 또 어떻게 개인적인 사정을 전부 다 체크를 해볼지 그것을 이제 최고회의에서 의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의원님 개인 입장은 그러니까 투기성이 짙은 것만 다시 추려가지고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불법 행위가 있어서 처분을 받으면 그것에 합당하게 또 당에서는 처리를 해야 되겠죠. 제명까지는 조금 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사실관계가 밝혀진 게 아니고 의혹 제기인데. 네. 의혹이 밝혀지고 나중에 그게 정말 그런 정도의 중한 투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명까지는 제명을 한 번 하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당 차원의 결정에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번 의혹으로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 낙인이 찍혀서 자칫 정치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진중권 전 교수는 이 대표를 향해서 당내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을 텐데 그 반발을 확실하게 진압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진 전 교수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문제에서 정말 엄격하게 한다면 뭐 저부터 막 지지하겠죠. 이준석 대표를요? 해야 되고 명분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당내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할 텐데 그 이준석 대표가 그런 반발 특히 이제 캠프로 흩어져 있으면 좀 피곤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발은 확실하게 진압을 해야 됩니다. 네, 민주당도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가 민주당보다 강한 대응을 공언해 왔으니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어제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그동안 이제 이준석 대표님께서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원칙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께서는 저희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공언해 오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께 드린 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여권의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엄정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캠프에서는 권익위의 발표 이후 논평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엄정한 조치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고요. 이낙연 캠프 역시 논평을 통해 국민적 공분이 사그라들었다고 판단한다면 오판이라며 국민들께서는 두 눈 부릅뜨고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지금 도시락 까먹으면서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중의를 모아서 하겠지만 결국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그런 지적도 많거든요. 이 대표 어떤 결정으로 이걸 끌고 갈까요? 국민과의 약속이잖아요. 민주당보다 더 엄격하고 강하게 처리하겠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한 처리는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탈당 권유를 했거든요. 이것보다 세기 때문에 최소한 탈당 권유이거나 또는 굉장히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명의신탁, 천하명에 명의신탁을 했다는 것이 사실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경우라든가 또는 그 편법 증여로 인해서 부동산 세금을 탈루했다라든가 이런 사안의 중대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탈당 권유를 거부할 경우에는 제명까지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상 제명이 되면 다시 이제 당에 복귀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사망성으로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당내 역풍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후보 차원의 아니 그 당사자 차원의 어떤 반발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다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의 누군가가 어떤 문제가 됐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캠프 내의 어떤 캠프 차원의 반발은 있기 어렵다고 보여져요.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투기 의원들을 어떻게 편들어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원칙대로 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또 이 기회로 리더십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먼저 권익위의 조사를 받았던 민주당의 전례가 국민의힘이 강경 조치를 하는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소속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탈당을 한 의원은 없고 비례대표인 윤미향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만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명을 받아서 출당 조치됐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미온적인 조치를 세게 비판하지 않았던 점도 이를 염두에 뒀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네, 특히 농지법 위반 의혹에도 탈당을 거부해온 이 우상호 의원은 최근 자신이 경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다라고 주장했지만 어제 권익위가 우 의원 건은 무혐의가 아닌 불입건,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한 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국민의힘을 공격할 명분이 약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무혐의가 난 게 맞습니까? 경찰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 수사 의뢰한 것이 이제 결과를 저희들이 경찰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보고 받기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입건됐다라고 확인을 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상호 의원 같은 무혐의 그러니까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징계 탈당 권유도 철회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봐야죠. 저희가 탈당 권유를 그때 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민주당이라는 어떤 틀에서 수사를 받지 말고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관점의 틀에서 조사를 받지 말고 탈당해서 혼자 국회의원 혼자로서 무소속 의원으로서 수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론을 내리자, 이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민주당보다 무조건 강한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사실상 10명 중에 1명도 지금 탈당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무조건 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투기 의혹 명단에 이 대선 후보와 특정 대선 후보 캠프의 핵심 인사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의혹이 경선 판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적어도 그 명단 안에는 이 각 그 대선 후보 캠프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게 대선 후보들과 또 이 지도부 간에 또 충돌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심 내지는 뭐 이렇게 걱정들을 하실 수 있는데 지도부의 용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 본 명단에는 대선 캠프의 중요 자리를 맡고 있는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최재형, 홍준표 후보 등이 대권 후보와 가족들의 부동산 검증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파장은 더욱 거세질 걸로 예측되는데요. 최 후보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우리가 민주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 비판했던 만큼 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면서 대선 주자로 나왔던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국민 앞에 검증을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홍준표 후보 역시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다 받았는데 대선 후보를 하려는 사람이 검증을 안 받으면 되겠냐, 이러면서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검증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유출된 명단이라고 해서 아까 기자들이 얘기했던 대로 정보지 형태로 돌아다니는 명단이 있는데 아마 거의 맞는 듯해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대선 주자도 있고, 그다음에 대선 주자, 유력 대선 주자 캠프에 어떤 보직, 요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도 있다, 이런 겁니다. 이렇다면 혹시 또 만에 하나 이게 또 이준석 대표하고 그다음에 어떤 유력 대선 주자 진영 간에 또 대립이나 불화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이미 보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정보지 수준은 넘고 아마 그 명단은 사실로 확인된 것 같습니다. 이제 굳이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대선 후보도 한 분 계신데 이분은 배우자는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니까 직계 가족은 아니고 이제 그 전체적인 가족에서 문제가 있을 텐데 뭐 어떻게 해명하는지를 일단 잘 들어봐야 되겠죠. 캠프는 뭐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윤석열 캠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본부장급 의원이 3분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해서 꼭 그 여당이 공격하고 싶었을 만한 의원들만 포함됐나 이렇게 아마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작게 보면 안 되고 더 큰 틀에서 그 당과 대선을 생각하면서 그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미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각 캠프에서도 문제된 의원들은 자리를 내놓게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 지금 부산대에서 지금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비리 의혹에 대해서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문 부산대학교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 서류 부정 의혹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대학본부의 결정. 부산대학교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이하 공정위로 약칭하겠습니다. 는 본교 의학전문대학원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 서류 부정 의혹에 대하여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 8월 18일 최종 회의를 갖고 자체 조사 결과서를 채택하여 본부에 보고하였습니다. 공정위의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 여부, 입학 서류에 기재한 내용, 구체적으로는 공주대 인턴, 키스터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입니다. 의 허위 여부에 대하여는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였다. 둘째, 공정위는 제출 서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공정위는 입학 취소 또는 입학 유지라는 결론은 도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부산대학교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본부는 공정위의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입학 취소의 근거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입니다.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 중 지원자 유의 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였으나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입학 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이므로 형사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중해야 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 대학의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의 결정은 학사 행정 절차 중 예정 처분 결정에 해당하며 이후 부산대학교는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학본부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언론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질문하시고 소속과 성함을 간단히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MBC 문파란이라고 합니다. 먼저 예정 처분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차상에 어떤 그 과정인지 확정은 언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민 씨 소명은 들었는지 그쪽 입장은 어땠는지. 조민 씨? 네. 입장. 소명을 들은 바가 있는지 그쪽 입장이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다음 그 결정도 바뀔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지금 오늘 내린 그 예비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상 그 지금 대학본부가 내린 예정처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속 행정절차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을 거쳐야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 예정처분이 난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이 될 때까지는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유라 학생의 청담고등학교 취소는 예정 행정처분이 내린 이후 약 3개월 만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조민 측에는 서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통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한 내용이 뭐였죠? 대법원 판결에서 그 판결이 뒤집히면 그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그때 가서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고 검토해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조민 학생의 소명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이제 질의 기회를 부여하셨다고 하는지 그 답변에 대해서 말씀 안 주셨습니다. 어떤 답변을 주시는지. 그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형사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의 변론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저희들의 그 질의 답변서에 활용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여기 좀 사회자분이 질문을 받아주시고,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이. 하시는 서정입니다. 이제 인문 조사랑 이전원 이번에 취소 결정 내리신 거잖아요. 네. 지금 조민 학생이 하고 있는 의대 인턴도 결정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의대 인턴도 그거는 저희들의 결정할 내용은 아니고요. 의사 면허 취소와 관련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할 내용입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소속을 밝히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지문의 김한재입니다. 앞으로 부산대 이 결정 이후에 절차라든지 향후 계획 같은 것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계획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예정처분이 내려지면 처분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요. 통보와 동시에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은 청문 절차와 최종 행정처분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동아일보의 김하영 기자라고 합니다. 그 4월 22일에 처음 이제 공정위가 시작돼가지고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까지 공정위 활동 그 일수
어떻게 되고 공정위에서 그 어떤 주요 내용을 이제 검증을 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일단 그러고도 이제 지금 4개월 정도나 걸릴 만큼 검증할 게 많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공정위의 검증 내용이 어떤 거인지. 네, 공정위는 그 8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공정위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상황에서 그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일일이 본부에 그 내용을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최종 자체 조사 결과서에 따르면 각종 입학 전형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전부 다 검토하였고요. 그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그 규정에 관한 검토도 모두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공정위는 입학 취소와 입학 유지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결론은 내리지 않고 총장께 이제 그 판단을 하도록 위임을 하였습니다. 공정위가 조사한 주요 내용은 조민 학생이 제출했던 그 위조라고 지금 대법원 판결을 받은 그 경력과 그 표창장이 실제로 입학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분석이 주요 내용이었고요. 공정위의 분석 결과는 소위 이야기하는 허위 경력과 위조 표창장이 입학의 당락에는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내용입니다. 네, 혹시 또 주요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입학 취소나 유지를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요 요인은 아니었다라고 입학공정위원회가 그런 조사를 많이 하게 된 이유는 통상 입시공정관리위원회에서 그 입시 부정을 조사를 하려면 입시 부정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제출한 서류가 위조인지 가짜인지 그런 내용을 검토해야 되는데, 초기 검찰 조사에서 부산대척의 입시 부정은 없는 걸로 결론이 난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그 조민 학생이 제출했던 서류의 진위 여부는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를 원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여러 가지 그 검토 끝에 검토를 하였고 입학 영향력 분석도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주요 이제 그 입학 게시되기 7가지 가짜 스펙이 있다고 하면 그중에 7가지 스펙 중에 동양대 표창장하고 키스트 이제 그 인턴 경력이었나요? 그 2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봤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서에 기재된 게 있었고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셨는 건지. 자기소개서 내용에는 그 경력 내용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자기소에는 거의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의료 봉사 활동에 관한 내용이 자기소개서의 주된 내용이었고요. 예. 아마 그런 것도 그 제출했던 그 서류의 경력 기재한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이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류 평가에서는 조민 학생이 합격자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 평가에서는 19위를 하였고요.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였고 공인 영어 성적이 4위였습니다. 그래서 조민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 평가에서라기보다는 전적 학교의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도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의 결과 들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산대는 크게 두 기관에서 이번 문제를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실무적인 판단은 어디서 내렸냐면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라는 기구에서 내렸는데요. 이 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조 전 장관 딸이 낸 세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공주대, 키스트, 그다음에 동양대의 서류가 있는데 이것이 거짓인가 여부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을 원용한다. 즉 판결에서 이미 이걸 거짓이라고 내렸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 전 장관 딸의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었다. 그래서 입학 취소에 대한 결론은 이 공정위 차원에서는 내리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받은 부산대학 본부에서 이거는 입학 취소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2015년 당시에 전형 관리 내용 중에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불합격시킬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근거해서 부산대 대학 본부가 이번에 입학 취소를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취소가 내린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법에 따른 예정 처분인 것이고요. 앞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이 청문 절차가 한 2 내지 3개월 걸린다는 게 지금 부총장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입학이 취소되는 것은 2 내지 3개월 뒤가 될 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의원님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의 평균적인 눈높이,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 평균적인 법 감정, 여기에 해당하는 판단을 부산대가 내렸다고 봅니다. 공정관리위원회가 얘기한 대로 허위 서류를 통해서 입학을 했다는 게 위원회 그리고 이제 그 원용한 그 법원 판결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 요강에 명백하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허위 서류는 입학 취소다. 그동안에 이제 여당 쪽에서 많이 이제 제시했던 논리가 뭐냐면은 설사 서류에 잘못된 게 있어도 그게 입학 성적에 큰 차이를 주지 않았다면은 그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논리를 제기해 왔습니다만 지금 그 위원회 쪽에서 그거에 대한 얘기는 했죠. 그거와 관계없이 그건 입학 취소다. 왜냐하면 2015년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는 그 자체가 입학 취소기 때문에 이게 당락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거를 받아서 그 대학 본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청문 절차라든지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럼 의사 면허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럼 또 조국 전 장관 측이 이제 소송을 할 건지 이런 후속 절차는 있겠지만 저는 크게 바뀌지 않고 이 결정대로 갈 것으로 보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남은 거는 고려대가 또 어떤 결정을 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데 고려대는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사학 가운데 하나인데 부산대가 한 것처럼 지성에 따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자,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부산대 의전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이 났는데 실은 부산대 의전원에서 뭐 조사라든가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창장 위조 등 여부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을 원용해서 결정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한 거고요. 또한 그 동양대 표창장 같은 것들이 위조 서류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허위 서류이면 그것으로서 바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는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말씀했고요. 또한 형사재판원칙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인 항소심에서 판단으로 하더라도 전혀 큰 문제는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적극적으로 어떤 취소 처분을 내린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당사자들한테 청문 절차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것 자체로서 하자가 돼서 치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민 측의 어떤 청문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부산대가 오늘의 결론을 발표하기까지의 경과도 좀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이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 딸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올해 4월 22일 공정위를 열고 조사에 들어갔었습니다. 이 조사에 들어간 지 약 4개월 만에 최종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공정위는 매주 모임을 연 뒤 이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서류와 당시 전형위원 조사를 벌였고 이 조 전 장관 딸 측 소명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어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돼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어디보다도 철저하게 윤리를 갖추어야 하는 생사의 현장에서 조 씨가 온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대한민국 의료사회에 헌신하고 있는 전공의 자격으로 진료 현장에 나갔을 때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신, 사회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산대학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네, 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당선인은 의과대학 혹은 의전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 전국 수많은 수험생이 매년 입시의 문을 두드리고 낙방의 고배를 마신다면서 그럼에도 입시제도에 있어서 권력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받지도 않은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위조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합격하는 것, 그게 바로 공정이며 정의라고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조 전 장관 딸은 이미 의사 면허를 따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그 의사 면허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일 텐데요. 네, 아까 들으신 대로 보건복지부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사 면허도 무효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 전 장관 딸은 지난 1월에 의사국가고시에 합격을 했고 또 현재는 서울의 모 병원 인턴으로 재직 중인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현행의료법 제5조는 의대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경우와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에만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의사면허 취소에도 영향을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 조 전 장관 부녀가 했던 얘기도 다시 들어보시죠.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자기 나름 열심히 해서 인턴도 하고 뭐도 하고 영어 시험 공부도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없는 활동을 하고 없는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억울했습니다. 제 온 가족이 이제 언론의 사냥감이라고 할까요? 대학원이나 대학 입학 취소되고 그래서 본인이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가 됩니다. 이제 뭐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럴 경우에 바로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의료법 5조에 따라서 의전원 입학이 취소가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 전 장관 딸의 면허를 자동 박탈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반면에요, 별도 소송을 해야만이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취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법조계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 변호사는요,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는 면허 대여 등 5개인데 여기에는 조 씨와 같은 의전원 입학 취소는 없다면서 이 법에는 의전원 입학 취소 시에 의사 면허도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무효 조항도 없고 관련 대법원 판례도 없어서 별도 소송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의료법상으로 의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의대나 아니면 의전원을 나온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의전원 입학 취소가 됐으니까 당연히 의사 면허는 없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의료법의 다른 조항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그 사유가 이렇게 예시가 돼 있는데 그중에 의전원 입학 취소는 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 소송을 내서 그걸 다퉈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 전 장관 딸 사례는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법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겁니다. 부산대가 조 전 장관 딸의 입학을 취소하면서 고려대도 조만간 심의위 결론을 토대로 최종 발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 전 장관 딸은 지난 2010년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을 했고 2015년 부산대 의전원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 역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만큼 부산대의 오늘 결정에 영향을 받을지가 관심사인데요. 발표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고려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다만 고려대에서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회에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탭스나 토익, 토플 이런 것이 다 지원 자격이 됐고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제출하지도 않은 그런 서류 유령의 자료를 가지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 자체가 저는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 뭘 근거로 취소하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대학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네, 이후 고려대 학생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다룬 기사가 담긴 글이 올라왔고요. 진작 입학 취소했으면 이런 취급은 안 받았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특히 한 댓글에는 과거 정청래 의원이 최서원 씨 딸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을 두고 자신의 SNS에 교육부를 칭찬했던 내용이 캡처돼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교육부가 입시 부정, 학사 관리 부정에 가담한 교직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엄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교육부 오랜만에 참 잘했어요. 이거죠.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최서원 씨 딸의 입시 문제를 거론하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학부모들에게 삶의 박탈감을 불러일으킨 죄, 새벽부터 눈 비비고 등교해 밤 늦게까지 공부해온 입시생들에게 한없는 상처를 준 죄, 또 권력과 돈이면 불법을 저질러도 좋다는 아나무인죄라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네, 이와는 별개로 어제 경찰은 이 조 전 장관 딸에 대해 의사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했던 인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누구인지 영상으로 보시죠. 이 사태에 대해서 의사들은 엄청나게 붕괴를 하고 있고요. 일부 의사들은 의사 면허증을 찢어버리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같이 본과 4학년을 보냈던 학생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허탈해하고 분노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기본적인 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네, 경찰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라는 임현책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조 전 장관 딸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지는 않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임현택 회장이 조 전 장관 딸은 의사 자격이 없다, 인턴으로 채용되면 환자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한다라는 등의 주장을 한 시점은 언론에서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관련 내용이 공개돼 사회적 논란이 되던 상황이었다라면서 이 피의자의 발언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부산대가 이제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까 기자들도 지금 얘기를 했지만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게 그러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의사 면허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데 국민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의료법에 보면 의사 자격은 어떤 의대를 졸업하거나 그래서 또는 의전원을 졸업해야 되는 거거든요. 석박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니 의사 국가고시를 보고 의사 면허증을 짤 때까지만 이런 자격이 유지되면 된다라고 본다면 또 이건 무효 사유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률적인 쟁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당연무효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법에 의사 면허를 상실시키는 조항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또 면허 취소 사유에는 면허 대여 등의 어떤 사안은 있지만 이런 사안은 없어요. 실제 이런 사안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보건복지부가 의사 면허증을 취소시키면 이것에 대해서 조민 측에서 어떤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결과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이 사안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거를 소개를 한 다음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거대 여당 민주당은요, 이른바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고 있고, 또 야권에서는 바로 이 언론중재법을 두고 제2, 제3의 조국을 만들어내고 날개를 달아주는 조국 지키기법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대 여당 민주당의 독주로 비치는 또 하나의 법안이 있습니다. 이른바 위안부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분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해서, 그러니까 사실을 가리켜서 명예훼손을 하는 거, 그것도 안 된다, 이런 법의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못하게 하는 건 그래도 명분은 있지만 문제는 이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 행위까지 하지 못하도록 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나왔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모금한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난번 정의연 사태, 그걸 생각해 보시면 이게 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의연을 비판하거나 그 단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나 언론 보도 역시
이 법에 따르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바로 이 인물이 해당 법안에 서명을 했다는 점입니다. 누군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 개인 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신 분이 바로 무소속 윤미향 의원입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를 하다가 아까 저희가 소개했듯이 부동산 의혹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명이 됐었죠. 근데 이 의원이 지금 정의원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가 돼서 피고인 신분인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법안에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을 보면요.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나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는데 바로 이 개정안 발의에 이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이 참여를 한 겁니다. 근거 없는 비방에 시달리는 피해자나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했다는 데서 정의연에 대한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 사실상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원희룡 후보도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입법을 하고 있나 국민을 위한 입법인 척, 피해자를 위한 입법인 척하면서 결국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만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라라면서 잘못해도 비판받기 싫고 처벌받기 싫다고 국민께 얘기하라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 측도 할머니들의 상처를 개인을 위해 유용한 이들을 비판할 수도 없게 만들겠다는 악랄한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 즉각 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윤미향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입장을 냈습니다. 먼저 과거 발언부터 다시 들어보시죠. 지금은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만두의 고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속이고 이용하고 재주는 고매하고 돈은 떼살림 받아먹었습니다. 저 안서 이렇게 보니까 쉼터를 지어놓고 화려하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윤미향 대표, 위대한 대표, 그 아버님이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윤미향 의원 등이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강력히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 이용수 할머니는 그렇다면 내가 정대협에 대한 진실을 얘기한 것도 법을 어긴 것이 되냐? 이렇게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데 무슨 명예가 훼손되냐? 진실을 말해서 훼손된다면 그것을 명예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용수 할머니는 법안 공동 발의자인 윤미향 의원이 포함된 데에서 아직도 자신의 죄를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윤 의원이 내놓았던 설명도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체 할머니를 위한 것이 아닐 경우 대표인 제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서 이제 보니 제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정산을 하여 사용하여 왔지만 최근 계좌 이체 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 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위안부 피해자, 그다음에 유가족에 대한 명예,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까지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그 이용수 할머니의 그 절규를 듣지 않았습니까? 가슴 아픈 일인데 지금 그 일부에서 나오는 평가는 윤미향 그 의원 지키기 위해서 그럼 이용수 할머니까지 처벌하려는 거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법은 누가 봐도 과잉 입법이고 우리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하는 위헌적 그 법률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 법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5.18 왜곡처벌특별법, 물론 우리가 5.18 정신을 누가 그 부인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비판까지 막는 그 왜곡처벌법은 너무하다는 거는 광주에서도 지식인들의 그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4.3 사태 제주, 그다음에 여순 사건 여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법 시도가 있었죠. 180석 이상을 가졌다는 그 입법부를 장악했다는 어떤 그 자신감이 오만으로까지 연결됐는지 이런 법안 그 발의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국민의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고 이 법안은 특히 문제인 게 뭐냐면은 우리 윤 의원님은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가 본인을 처벌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안에 이름을 넣어서 발의를 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법률가로서 저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미향 의원이 이제 당사자가 되는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게 지금 뭐 행위 당시의 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과거에 행해진 것에도 효력을 소급해서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피고인한테 유리한 법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될 수도 있어서 윤미향 의원의 자기의 방어를 위한 법이다. 이런 논란 절대 무리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법은 이제 피해자, 유족 그리고 단체를 향한 어떤 공격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행위에 대해서 이제 뭐 벌하자고 하는 것인데 윤미향 의원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법은 아닙니다. 그 법은 아닙니다만 다만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좀 없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논란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 형법에는 아직 살아 있어서 사실적시해서 명예훼손하면 처벌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법을 넣었지? 실은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법의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비방 목적이 있어야 되지만 처벌하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 같이 공익적 목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처벌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 또한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 법을 규정하면서 사실적시의 경우는 또 처벌 규정을 넣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 형법과 처벌과 전혀 달라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의 실효성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 했을 필요가 있었느냐 약간 의문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단체에 대한 어떤 위안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좀 존중 차원에서 이걸 넣은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윤미향 의원이 당사자이고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이 참여한 것 자체는 부적절하다 보이고 또한 이 법을 넣어서 실제 기존 법으로도 충분한데 왜 개정을 했을지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만 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대선 주자들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세 부담률을 올리는 게 경제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성장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라면서 탄소세를 도입해서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하고 또 토지세를 통해서 심각한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뷰 내용 중에서 친문 강성 지지층과 관련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른 건데요. 이재명 후보는 인터뷰에서 강성 친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사실 그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크게 걱정 안 하고 경선에도 별 영향을 못 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요란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한데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국민의식이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허위 사실 유포와 폭력적 행동은 자제하면 좋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이낙연 캠프 정운현 공보당장은 이재명 친문이 무섭나 부럽나라며 입으로 매를 번다, 말로 표를 걷어찬다, 원팀은 딴 나라 이야기인 듯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논란이 제기되자 이재명 캠프는 해당 발언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보도됐다며 이 후보의 요란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하게 한다는 인터뷰 발언은 대선판을 요란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하게 하는 태극기 부대 같은 여야 극렬 지지층에 대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해명은 그거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이게 친문 강성층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익의 어떤 오른쪽의 어떤 분들한테도 조금 지적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너무 조선일보가 한쪽만 부각시켜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해명은 그렇게 하는데 기사만 봐서는 꼭 그렇게 읽히지는 않습니다. 호기롭게 물론 친문 강성 지지자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호기롭게 문제를 지적했는데 좀 정치적으로 후폭풍도 있고 조금 전략상 적절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한 발 빼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지금 이재명 지사는 여권 1위 후보고 전체적으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1, 2를 다투는 후보 아닙니까? 그거를 조선일보가 인터뷰를 하면서 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했을 리는 없는데 아무래도 본인의 그 정치적인 그 고려를 해서 조금 말을 바꿀 것 같은데 우리가 후보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도덕성 그리고 능력인데 능력은 그 뭐 이재명 지사가 상당 부분 국민들한테 어필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만약에 그 본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말을 바꿨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그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은 이 단발적인 사건만 보면은 충분히 뭐 정치인들이 자주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지방 뭐 순찰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사실과 같지 않은 말을 하는 측면이 가끔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A인데 B를 얘기하는 것 같은 측면이 있다. 이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이 지사가 명확한 A는 A, B는 B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이런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어떤 문자 폭탄이라든가 이런 강성 발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실은 자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 뭐 그 퍼센티지로 보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들을 말만 듣고 나머지는 좀 흘려보내야 되지 않나 싶고 앞으로도 뭐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긍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자제와 비판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